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윤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시청자분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이유 없이 신체를 움직이는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단순한 습관을 넘어 장애로 취급받는 틱질환.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신경학적 문제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는 틱장애. 과연 어떻게 완치할 수 있을까요? 틱장애의 여러 가지 유형과 경추교정 치료, 약침 치료 등의 효과적인 한방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수요 스페셜 주제는 틱장애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양재원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양재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표정이 찡긋거리거나 또는 비비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요. 단순히 그 부모님이 봤을 때 습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되기 시작하면 걱정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10에서 한 20% 정도의 아동이 틱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지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성인 틱 질환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양재원 원장님, 단순한 버릇과 틱장애를 구분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을 찡긋거린다든지 어깨를 으쓱인다든지 그리고 어떤 신체의 일부를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입으로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킁킁 하는 코의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틱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틱장애와 단순 버릇은 구분이 되는데요. 단순 버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지대로 어떤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틱장애는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리를 떤다든지 어깨를 떤다든지 하는 동작들은 어떤 긴장이 될 때 나타나지만 그 속도가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틱장애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거의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아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같은 동작이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틱장애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이 의지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틱장애가 아니고 단순 버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틱장애를 가지고 내원하는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정확하게 어떤 양상들을 보이나요? 그 틱장애 환자분들은? 네, 틱장애 아이들의 두드러진 증상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할 때 특별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 혹은 또 이렇게 갑자기 화남 아니면 긴장, 불안 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얼마 전에 괌에 가족여행 갔습니다. 가족여행 가서 거기서 쇼핑몰을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이가 한국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궁금해서 주변에 외국인들 많았는데 한국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봤는데 쇼핑몰에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니까 아이 리조트를 물어봐도 리조트를 알 수도 없고 엄마 이름과 사는 주소는 알고 있지만은 거기서 한국 주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아이의 그런 불안 기제가 작용을 하니까 아이가 거기서 틱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틱장애 얼굴을 찡긋거리고 실룩거리고 어깨를 으쓱이는 이런 동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큰 소리가 나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니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펴보니 얼굴이 찡긋거리는 그 동작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그런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엄마한테 꾸중을 들으니 그런 본인의 스트레스,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감정적 동요가 나타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트레스, 긴장 등의 상태,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TV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볼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어떤 억압적인 자아기제, 그리고 어떤 좀 강압적인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랐을 때의 어떤 조금 억압된 이런 감정들이 아이들한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들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보다도 실내 활동이 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어른들보다 아이들한테 이런 틱 증상이 나타나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틱이란 장애, 또 뭐 틱장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증상들을 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요, 원장님? 네, 틱장의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틱장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의 일부분을 움직이거나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틱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을 음성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운동틱 혹은 근육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운동틱과 근육틱이 1년 이상 나타나면서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뚜렛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뚜렛병에 대해서는 이따 이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근육틱도 단순 근육틱이 있고 복합 근육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틱도 단순 음성틱이 있고 복합 음성틱이 있는데요. 단순 근육틱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근육틱이란 눈을 깜빡인다든지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머리를 흔들다든지 입술을 빤다든지 어깨를 으쓱 한다든지 하는 틱의 초기 증상들을 단순 운동틱, 단순 근육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떤 뇌의 기질적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자신을 때리거나 제자리에서 뛰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등 그리고 척추를 뒤로 젖힌다는 이런 각궁반장 형태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큰 동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복합 운동틱, 복합 근육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성틱에 대해서도 단순 음성틱을 보면은 우리가 킁킁 하는 코에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헛기침을 한다든지 그런 또 하는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것을 단순 음성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진단하기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복합 음성틱입니다. 복합 음성틱은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나 문장들을 나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의 말을 이유 없이 따라 한다든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를 복합 음성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틱이라고 하면 그냥 눈 깜빡인 정도,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틱이 있긴 하군요. 근데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는 내외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환경적 요인과 그리고 유전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 보면은 도파민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파민 계통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틱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틱 장애가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틱 장애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 도파민 계통의 이상으로 틱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뇌 영상 사진들이 있는데요. 각종 뇌 영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어떤 뇌의 피질, 시상, 그리고 선조체 피질 회로 이상으로 인해서 틱 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 보면은 아이의 좌뇌와 우뇌가 그 발달 정도가 다른 경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뇌와 좌뇌 불균형이 바로 틱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저핵 및 그 전두엽 부근에 어떤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런 틱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저핵 부분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 장애는
아까 버릇과는 다르게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MRI상 어떤 뇌의 종양이 있다든지 뇌의 어떤 혈관의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능상의 발달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좌뇌는 언어뇌라 그러고 우뇌는 이미지뇌라 그럽니다. 좌뇌는 어떤 언어 이해, 수리 이해, 그리고 합리적 사고 등을 하는 뇌라 그러면은 우뇌 같은 경우는 추론적 사고, 직관적 사고, 그리고 어떤 예능, 스포츠 등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좌뇌, 우뇌의 편차에 따라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이 나는 이공계다, 나는 인문계다, 나는 예체능계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틱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이런 좌뇌, 우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심한 경우는 80%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학습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교과 과정이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틱장애가 한 5에서 7세를 전후해서 이렇게 발병을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의 틱장애가 발생하게 돼서 뇌의 편차가 있게 되면은 학습의 능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은 이 친구가 100점을 받아오는데 국어는 갑자기 10점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학습의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경학적인 원인도 강하게 작용할 것 같지만 또 유전이라든지 또 환경이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틱 장애를 유발을 시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가족력이 크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 틱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틱장애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치료한 저희 환자도 아버님이 틱장애가 이렇게 오래돼서 이렇게 뚜레장애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틱장애로 한의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틱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강박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한 아이가 틱장애 나타난다면은 이 아이가 다른 이렇게 아이가 틱장애 나타날 가능성이 약 한 50에서 8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 만성 틱장애까지 범위를 이렇게 넓혀 본다면은 틱장애가 약 90에서 100%까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유전적 소인이 아주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출산 시 과정에서 뇌의 손상이나 뇌의 염증, 그리고 출산 시 저체중이라든지 그리고 산모의 스트레스 등도 틱장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장애는 앞서 심리적 요인과 크게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감정적 동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틱장애가 더 많이 악화되고 더 많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좀 편안했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틱장애 같은 경우는 틱장애 증상에 대해서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거나 모욕을 준다든지 아니면 창피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악화됩니다. 어떤 가정생활의 불화 혹은 친구 교우관계의 불화 혹은 이렇게 신학기 새학기 증후군 그리고 어떤 학교의 시험 등으로 인한 긴장, 스트레스 등이 고조될 때 이런 틱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만으로 틱장애가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는 좀 이렇게 힘든 경향도 있습니다. 틱장애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런 심리적 문제만이 원인이 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 문제만을 강요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 시기에 배워야 될 어떤 규범, 어떤 본인이 느껴야 될 책임, 여기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대해서 혹은 규칙을 지켜야 될 상황에서 스트레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하게 되면은 아이는 그런 도덕적 규범을 배우지 못하고 방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것만을 강조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틱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외에도 유전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한의학에서 보는 틱장애는 어떤 건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두경신장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머리가 기울어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머리가 기울어질 때 상부 경추가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추가 기울어져서 상부 경추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이런 틱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에서 볼 때 경추 1, 2번의 회전이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온 게 이렇게 두개골 모양입니다. 이것이 경추 1번이고 이것이 경추 2번입니다. 이런 경추 1, 2번의 회전이 전체 경추 회전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 목뼈가 총 7개가 있는데 여기에 회전이 50% 정도를 차지하니까 얼마나 큰 회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는 횡돌기공이라 하여 어떤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사이로 추골동맥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추골동맥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뇌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뇌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목에 있는 흉쇄유돌근이나 상부승모근 같은 근육은 아주 크고 중요한 근육인데 이런 척수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단축은 뇌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열극생풍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간양상황, 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화가 치성했다. 혹은 뭐 심화황염, 심장이 이렇게 너무 화를 많이 받아서 아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흥분된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열 상태가 극에 달하면은 풍증, 떨림이라든지 감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원인을 보자면은 심장의 음액이 부족할 때 마찬가지로 근육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그러면서 근육이 긴장이 되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한의학에서는 틱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머리가 기울어진 것이 원인이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뇌의 좌뇌와 우뇌의 어떤 불균형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뇌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뇌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보자면 유전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습관, 사고, 어떤 오래된 잘못된 자세로 인한 뭐 골격의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 어떤 환경적 변화, 주거적 변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골격이 이렇게 변화인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는 골격은 또 부모에게서 어느 정도 유전적 영향도 있고 이런 골격의 변화로 인해서 상부 경추가 압박을 받아서 뇌의 혈류가 저하되면은 뇌의 언밸런스 상태, 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가 나타나서 이런 틱장애가 좌우 편차로 인해서 틱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신경이 뇌신경이 압박되게 되면은 또한 그 틱장애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많은 또 주목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주거의 변화도 큽니다. 아파트가 나타난 지는 한 3, 40년 정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전에는 틱장애라는 병이 없었는데 최근에 틱장애라는 병이 이렇게 생긴 것은 어떤 주거의 어떤 변화도 크다라고 봅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소양직이라고 하여 밖에서 발산을 하면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 최근에 초등학생들의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보니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2분에서 34분.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갈 때도 걸어가기보다는 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밖에서 생활하지 않고 마치면 바로 학원을 가는 등 실내에서 생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양지기를 발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소양지기는 한의학에서 어떤 화의 기운으로 봅니다. 이런 화의 기운들이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 화약처럼 크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전에는 대부분 조미료를 쓰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최근에는 식품 첨가물이 가미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단 음식들, 이런 뭐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단 음식들을 먹게 되면 혈분의 열을 점점 더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혈분의 열이 쌓이게 되면은 이런 열이 이렇게 극해져서 풍증이 나타나는 열극생풍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사회자님들 혹시 이렇게 그 중2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중2병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뭔가요? 중학교 2학년들이 생기는 병 아닌가요? 네네. 중학교 2학년쯤에 사춘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춘기 때 이렇게 생기는 병을
최근에 중2병이라는데 요즘에 연령이 더 낮아져서 또 다른 병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초사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초사병. 네. 글쎄요. 뭔가요, 초사병이? 초사병 저는 초사병은 초등학교 4학년에 생기는 병이랍니다. 아,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생겼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우라감이 요즘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학교의 교육 관련 세미나에 가서 그러니까 선생님들부터 들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여러 가지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뛰어놀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억압돼 있고 주거 환경의 변화, 식생활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의 변화로 이런 초사병이 발생한다라고 거기서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틱을 일으키게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여기에 따른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먼저 경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경추가 바로 목뼈라는 말인데 이거 교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경추 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틱장애를 치료할 때는 상부경추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부경추가 틀어졌다는 말을 그 전문적인 용어로 상부경추가 아탈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부경추란 말은 다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경추 목뼈가 7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개골이고요. 두개골이고 얘를 후두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번 경추, 이것은 2번 경추입니다. 즉 이렇게 후두골과 1번 경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후두골과 1번 경추, 2번 경추까지를 이런 상부 경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부 경추는 회전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담당하는데 전체 경추 회전이 만약 180도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경추 1, 2번의 교정만으로 약 한 90도 정도, 약 한 50% 정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전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상부 경추가 기울어지게 되면은 혹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혈류의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부 경추는 구조적으로 양옆에 횡돌기공이라고 하여 어떤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추골 동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구멍으로 동맥이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멍이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끈이 추골 동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회전을 조금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도 그 부분에 혈류의 압박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류의 압박이 생기게 되면은 위로 두개골로 올라가는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어떤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보급로가 좀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쪽 뇌의 어떤 불균형 상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상부승모근과 흉쇄유돌근은 경수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제11 내신경인 부신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신경이 이렇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단축은 직간접적으로 뇌의 신경과 긴밀한 관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의 단축은 뇌 기능에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상부 경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신체 활동에도 좌우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체 좌우 편차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은 훌라후프를 돌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훌라후프를 한쪽 방향으로만 늘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훌라후프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틀어져 있지 않는데도 이런 훌라후프 돌리기에 있어서도 어떤 좌우 편차가 나타나는데 이런 뇌기능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쪽으로만 늘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손의 움직임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어떤 틱이라든지 이런 뇌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될 정도로 좌우 편차가 크다면은 뇌의 좌우 편차로 인해서 신체의 좌우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경추를 교정하여 이런 좌우 편차를 치료해주고 뇌의 좌우 편차를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틱 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추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뇌의 좌우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외에 한약적인 또 한약 치료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체질에 맞는 한약 치료로 틱 장애를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틱 장애를 쉽게 설명하자면 한약으로 치료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이 많은 체질. 두 번째, 긴장을 많이 하여 어떤 근육이 많이 이렇게 굳어진 상태의 체질.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이 많은 체질 같은 경우는 앞서 열극생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간이 손상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의학적 용어로 간기구라라든지 아니면은 간양 상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많이 흥분되는 상태를 심화항염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열이 극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런 풍증이 생기게 됩니다. 풍증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떨림, 감각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열이 극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어떤 심화항염, 간양 상황에서 열극생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심장의 음액이 부족해지는 상태. 심장이 열이 크게 많은 상태는 아닌데 음액이 부족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열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심장이 이렇게 상대적인 작은 열이지만은 열로 인해서 근육이 굳어지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런 열극생풍의 상태는 청열해독이라든지 화울발제의 방법으로 그 큰 열을 약으로 이렇게 맑게 꺼준다든지 아니면은 발산시켜서 날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좀 작은 불, 심장의 음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작은 불의 상태는 감이완지 방법을 씁니다. 감자는 달감자입니다. 단마사 약재를 사용하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개인의 체질에 맞게 처방을 구성하여 한약 처방을 구성하여 틱장애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양재원 원장님께서 틱장애 치료를 위해서 경추 교정, 추나요법하고 또 한약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틱장애 환자분들한테 약침 치료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약침 치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여기 두개골을 가져왔는데요. 이 두개골을 이렇게 보면은 한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 풍부라는 혈자리가 여기 1번 경추와 후두골 사이에 이렇게 풍부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풍지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고 이 사이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풍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런 혈자리들이 굉장히 틱장애 치료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혈자리들에는 우리가 근육학적으로도 여기 이렇게 소우두 직근이라든지 횡돌 간근이라든지 대우두 직근이라든지 하는 경추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중요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잡아줘야지 이런 경추가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약침을 써서 이런 근육들의 혈자리들의 약침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이 근육의 기능이 다시 이렇게 바르게 되면서 경추가 교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부 경추를 교정을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된 근육에 의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약침을 써서 치료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치료 효과를 좀 더 증대시킬 수가 있고 이 지속 시간을 좀 더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허할 때 나타나는 뇌 기능의 저하가 생겼을 때를 우리가 신허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허한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한약을 쓸 때는 육미지황탄 같은 숙주황이 주제가 된 음호를 치료하는 약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약침에서는 판료혈, 천골에 있는 판료혈에 녹용약침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런 녹용약침을 주입하게 되면은 신허 기능이 보충이 되면서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골 펌프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척추 안에는 뇌에는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뇌는 뇌척수액에서 떠 있는 구조고 척수 사이에 뇌척수액이 있는데 이런 뇌척수액은 우리 호흡과 천골의 움직임에 의해서 뇌척수액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뇌척수액이 순환이 잘 되면 뇌 기능이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 뇌척수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서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침을 써서 이런 판료혈을 자극하고 풍지, 풍부 등의 예풍 등의 혈자리를 자극하게 되면은
이런 뇌척수액의 순환 펌프가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침을 써서 틱장애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틱장애가 만성적으로 가서 이렇게 잘 낫지 않을 때는 골격진정요법이라고 하여 어떤 심장의 혈액을 뇌로 좀 더 이렇게 빨리 올려주고 그리고 말초의 자극을 활성화하여 뇌 기능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치료법을 사용하여 틱장애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술적인 방법을 혹시 시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기저핵, 전두엽 그 부분에 이렇게 어떤 시상의 어떤 회로의 이상 그리고 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틱장애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기저핵 같은 경우는 앞서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의식 영역이고 가장 안쪽에 깊숙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술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서양의학적으로 틱장애의 원인이 어떤 뇌의 이 부분의 종양이다 혹은 어떤 이물질이다 혈관의 변화다라는 그런 기전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술적인 요법으로 이것을 틱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어떤 심리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로 틱장애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재료만 최고의 맛을 완성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12가지 천연 재료에 정성을 더한 깊고 진한 육수. 맛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주 단진해만의 특별한 원칙. 기본과 정직이 만들어낸 최고의 맛. 오직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전국 30여 개의 매장, 고객이 먼저 알아보는 전주 단진해. 먹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 든든한 한 끼가 행복이 되는 것. 맛의 고장, 전주의 손맛이 담긴 건강 밥상. 전주 단진해는 한 그릇의 보약입니다. 전주 단진해, 창원문의 1577-6047. 네, 수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아동 틱장애에 대해서 양재원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틱장애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전저 증상이 의심되거나 또는 틱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운동틱과 음성틱이 대표적인 틱 장애의 증상이라고 우리 양재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틱 증상이 1년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질환으로 지칭을 하는 거죠? 네, 뚜렛 증후군, 뚜렛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프랑스어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의사인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저도 외우지 못해서 조르주 질드라 뚜렛이란 의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진찰을 하다 보니 이것이 이렇게 틱장애가 오래되다 보니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은 틱장애 아니고 좀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자 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딴 뚜렛 디스오더 혹은 뚜렛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운동틱과 음성틱이 1년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이런 경우의 유병률을 가질 때 이런 뚜렛 신드롬, 뚜렛 디스오더로 이야기를 하고요. 성인의 틱장애 같은 경우는 운동틱과 음성틱이 좀 더 장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단순 아동의 틱장애보다는 뚜렛 신드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구 1,500명당 1명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꽤 흔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성인 틱장애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장기간 유병률을 가진 뚜렛 신드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틱이나 뚜렛 장애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흔히 ADHD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상하고도 관련성이 많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영어를 잘 못하는데 계속 또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이런 disorder라고 하여 이거 ADHD로 하는데 최근에 많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이런 ADHD는 한국어로 이렇게 다시 이런 주의력 행동 과잉 행동 장애라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도한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이런 지칭하게 되는데요. 이런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활동력이나 어떤 주의 집중을 요하는 뇌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구조적 차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육아의 어떤 방법에 대한 잘못보다는 어떤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최근에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기에 어떤 뭐 독소의 노출, 뭐 페인트라든지 나비라든지 어떤 이렇게 집안의 어떤 뭐 벽지라든지 여기 있는 독소의 노출로 인해서도 이런 뭐 ADHD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더라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뚜렛이 아니고 이런 ADHD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자극에 대한 선택적인 집중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약간 소리가 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돌아봐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시험을 칠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답을 쓴다든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무슨 콜라라는 어떤 음식이 있으면 이것은 뭐 무슨 콜라로서 이렇게 이것에 들어있는 용기는 무엇인가라는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답은 용기를 묻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콜라라는 것을 보고 이것은 본인이 봤을 때 그냥 콜라라는 답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시험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성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좀 많고 규율을 어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규율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신을 억압해서 이 규율을 지키려는 어떤 욕구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어기려는 욕구, 어떤 이런 지켜야 되는 욕구를 참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ADHD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미 틱장애보다는 뚜렛 신드롬으로 가게 되면은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뇌 기능의 어떤 문제는 인지적 결손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뚜렛 증후군 아동의 경우 뚜렛 증후군 아동 경우 약 한 50에서 60% 정도가 ADHD의 어떤 증상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동의 경우는 어떤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 그리고 과잉 행동이 더 문제가 되는 경향이 높게 되고요. 또한 뚜렛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ADHD 발병률 같은 경우는 남녀의 비율로 보았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한 6배에서 10배 정도 유병률이 높게 되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무려 20배에서 40배 정도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뚜렛 증상이 더 심할수록 이런 발병률은 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그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신 여자분이 자꾸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인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반복적으로 고개를 돌리시면서 이게 그 뚜렛 증후군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 하실 때도 어떤 뭐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양지원 원장님, 네. 뚜렛 증후군 또 틱 장애를 치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의원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치료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고 또 네.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습니까? 네, 틱 장애 같은 경우, 뚜렛 증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될 거고요. 오늘 이 주제가 틱 장애이기 때문에 틱 장애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으로 틱 장애가 이렇게 발생한 뭐 단순 틱 장애라든지 뭐 운동 틱이라든지 단순 음성 틱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치료가 이렇게 다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1년 이상 된 틱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상의 완화가 이렇게 악화가 되었다가 완화가 되었다가 이런 경우도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반복하는 경우도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얘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 틱장애 증세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틱장애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틱장애 때문에 성이 된 이후에 자살한 사례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을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조기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혹시 완치도 가능한 질병인가요? 네, 완치도 가능합니다. 완치도 가능한데 모든 틱장애가 다 완치되지는 않고요. 보통 틱장애를 이렇게 치료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또 안정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춘기가 지나면서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격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감정적으로 편안해지면서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춘기 후반이나 성인 초반으로 갈수록 그 증상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은 틱장애가 뭐 가만히 이렇게 놔뒀는데 한 50% 이상 어른이 되면서 소실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차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틱장애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눈을 깜빡인다. 조금 이렇게 이상하다 그러면은 저것은 혹시 이렇게 틱장애라고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경우라고 하면 틱장애를 볼 때 이렇게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가만히 두는 게 좋은 건가요? 네, 틱장을 치료할 때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런 틱장애를 그대로 아무런 이렇게 아무런 장애 없이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놔두란 얘기가 아니고 치료는 꼭 하되 애가 틱장애를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지적을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행동을 고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치료의 이렇게 과정을 겪었다 그러면은 내가 틱장애 있구나. 그리고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것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게 틱장애구나. 그럼 나의 병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이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거나 아이에 이렇게 어떤 모욕을 주거나 아이의 어떤 그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다그쳐서는 되지 않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앞에서 우는 부모님이 계셔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때문에 틱장애가 이렇게 생겼나 하면서 같이 울고 슬퍼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울고 너무 슬퍼할 같은 경우는 아이의 또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틱장애를 이렇게 치료할 때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과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씁니다. 틱장애 아동이 오면은 엄마 아빠를 치료해라.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틱장애를 이렇게 치료할 때는 부모에게 이렇게 달렸다라는 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과 가족과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틱장애 때문에 나의 마음이 괴롭다면은 나도 같이 부모님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아이의 감정을 너무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틱장애 그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그냥 아무런 것이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틱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어떤 노력이나 도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아픈 것도 힘든 일이지만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상한 음성이나 또는 언어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놀라시기도 하고 또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양재현 원장님, 혹시 기억에 남는 틱장애 환자분의 어떤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7살짜리 틱장애 남자아이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7살짜리 틱장애 왔는데 복합 운동 틱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을 깜빡인다든지 어깨를 으쓱이는 단순 운동 틱 같은 경우, 단순 근육 틱 같은 경우는 워낙 사례가 많아서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누워 있으면은 몸이 활처럼 휩니다. 누워 있으면은 갑자기 활처럼 이렇게 확 휘는 한의학에서 각궁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이렇게 뇌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각궁만장. 그래서 이렇게
그 뇌척수의 검사도 다 해보고 했는데 전혀 그런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틱장애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검사를 해보니까 상부 경추가 많이 아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아탈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느 지방과 그 다를 바 없이 좀 더 이렇게 억압적인 좀 분위기였어요. 아버님이 군인이셨거든요. 아버님이 군인이고 얘가 7살짜리인데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렇게 잘생기고 굉장히 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좀 더 좀 규칙적인 생활을 좀 더 강조하고 또 많이 이렇게 어떤 규범에 대해서 좀 크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대해 주시라. 어쨌든 얘는 아직까지 그런 그 딱딱한 군대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렇게 나이가 좀 어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좀 부드럽게 좀 대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는 여기서 제가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 친구 같은 경우 그렇게 부모님과 협조를 해서 치료했는데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되었습니다. 약 한 달, 그냥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치료를 했는데 다 이렇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린이 틱장애 치료로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틱장애가 있을 경우에 치료만 잘한다라고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과연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질병인지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앞서서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생활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뭐 기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보통 그 틱장애인지 정말 우리 얘가 눈을 깜빡이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습관인지 참 알아차리기가 부모님으로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주 오래 끄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틱장애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혼을 낼 때 얘가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데 이것이 과연 습관일까 했을 때 애의 야단을 치거나 애를 다그치거나 그럴 때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얘는 틱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눈을 좀 깜빡인다든지 혹은 어깨를 으쓱인다든지 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 2개월 지속되고 3, 4개월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틱장애라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이가 어떤 습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눈을 오래 깜빡인다든지 어깨를 어떤 감정적 변화에 의해서 으쓱인다든지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떤 우리가 떠는 동작 같은 경우는 뭐 긴장을 할 때 다리를 떠는 동작, 이런 동작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는 보통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초기에 이렇게 나타날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성틱보다는 어떤 운동틱, 근육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높고요. 그리고 어깨나 팔보다는 얼굴 쪽, 눈을 찡긋한다든지 아니면 뺨을 실룩하다든지 입을 찡긋한다든지 하는 주로 이렇게 목 위쪽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 위쪽 부분에 어떤 동작이 나타난다면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이것은 틱장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 변화에 의해서 이것이 심해지고 덜해지고 한다면은 틱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팔다리 쪽으로 내려간다면은 초기에는 틱장애라기보다는 단순 버릇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억에 남는 성인들의 틱장애 또는 뚜레 증후군의 어떤 치료했던 그 사례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이렇게 온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복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병대 출신이세요. 해병대 출신의 군인인데 군대 가기 전에 틱장애가 있었습니다. 틱장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리 내는 이렇게 틱장애, 단순 음성 틱장애가 있었는데 이것이 또 군대를 가게 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긴장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틱장애가 발생했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좋아졌어요. 다행히 군대 가기 또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군대를 오히려 잘 갔다 왔는데 해병대 아주 이렇게 힘든 훈련도 다 잘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이제 복학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 취직 걱정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 또 이런 틱장애가 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틱장애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치료를 이렇게 받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단순 음성 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유병 기간이 오래된 얼마 전에 이렇게 본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30년 넘은 뚜렛 증후군이었습니다.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게 되면은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고요.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 예, 그런 분의 이렇게 치료가 아주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 스페셜은 양재원 원장님을 모시고 틱장애, 뚜렛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